명품 브랜드들이 왜 우리 앞에 무릎을 꿇었냐고요? 40년 전 한국인들이 심어놓은 그 지독한 광기 때문입니다. 1973년 1인당 소득은 고작 93달러. 그때 한국인들이 가져온 건 달콤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단 1초의 오차도 허용치 않던 살벌한 통제.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극한의 몰입. 그들이 핏줄에 새겨준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는 법을 잊게 만드는 독종의 본능이었죠. 남들은 밥 한 끼를 구걸할 때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승리를 쟁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500년 전통의 유럽 명품 제국들을 차례로 무너뜨린 그 소름 돋는 반전.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는 우리를 밑빠진 독이라 불렀습니다.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서구의 오만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다카 항구에 갈 때마다 그 분노는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미국에서 온 밀가루가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었고 소련에서 온 쌀포대 위로는 파리떼가 들끓었습니다. 운송수단이 없어 오지까지 닿지 못한 곡물들이 항구에서 그대로 부패했죠. 그 썩은 냄새가 다카 시내까지 진동하는데 불과 몇 블록 떨어진 거리에서는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원조가 넘쳐나는 나라에서 국민이 굶어 죽는다는 것. 저는 그 모순을 20년 동안 매일 보면서 출근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세계가 틀린 게 아니었어요. 동밑이 뚫린 건 사실이었고 다만 그들이 모른 것은 구멍의 위치였죠. 세계는 그 구멍이 식량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보냈고 밀가루를 보냈고 의약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구멍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산업의 부재였고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파는 능력의 부재였죠. 그 구멍을 식량으로 막으려 했으니 30년이 지나도 독은 채워지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타리크 아마드입니다. 1970년대 방글라데시 산업부의 관료였고 그 구멍을 막기 위해 저 머나먼 동쪽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문을 두드린 사람이죠. 1979년 방글라데시의 1인당 국민소득은 93달러였습니다. 지금 이 숫자를 들으시는 분들은 실감이 안 되실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한 달도 아닌 1년입니다. 한 사람이 365일을 뼈 빠지게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이 고작 93달러였으니 그 돈으로 가족을 먹이고 아이를 키우고 병원에 간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포기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46세였고 문맹률은 80%를 넘었습니다. 청년들은 조국을 등지고 사우디아라비아로, 쿠웨이트로, 그리고 한국으로 떠났죠. 공항은 매일 이별의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낡은 가방 하나를 들고 떠나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는 어머니들. 그 청년들이 타국에서 땀 흘려 보내온 50달러, 100달러는 가족의 목숨을 하루 더 연장했지만 나라를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저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다카 시내 어느 골목을 걸어도 그 절망은 눈에 보였습니다. 흙바닥에 쪼그려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는 노인들, 학교 대신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아이들, 그리고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잊어버린 듯한 사람들의 눈빛이 거리마다 가득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라는 말이 농담처럼 오가던 시절이었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실패였죠. 정부 회의실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장관들은 매일 책상에 앉아 원조 서류를 처리했고 어느 나라에서 얼마가 들어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뒷돈이 오갔고 미국산 밀가루 배급 증명서 한 장에 관료들의 주머니가 채워졌습니다. 그들에게 원조는 국민을 먹이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 시스템 안에 있었고 매일 수천 장의 서류를 처리하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방법을 몰랐습니다. 무력, 그 자체였어요. 분노는 있었지만 출구가 없었죠. 그러던 1979년 가을이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였는데 낡고 때 묻은 정부 서류들 사이에서 유독 빳빳하고 깔끔한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우그룹 투자 검토서였죠. 저는 그 로고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돈을 내라는 서류가 아니었어요. 직접 와서 공장을 짓고 우리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제안이었고 30년 동안 이어진 구걸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손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떨리는 건 종이가 아니라 제 손이었죠. 왠지는 알 수 없지만 희망이라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었어요.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돈이 있어서 공장을 짓냐고 저들도 가난한 나라 아니냐고 했죠. 심지어 한 선임 관료는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조는 공짜지만 투자는 빚이 된다고 괜히 엮이지 말라고요. 하지만 저는 달리 봤습니다. 한국의 경제 지표를 찾아보니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못 살던 나라였고 전쟁으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쌀을 먹는 대신 기술을 심었고 원조를 받아 배를 채우는 대신 그 돈으로 공장을 세웠습니다. 가발을 만들고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 세계에 팔았으며 그 돈으로 더 큰 공장을 세웠죠. 우리는 30년간 쌀을 먹고도 굶주렸는데 저들은 굶주리면서도 기술을 키웠습니다.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구멍을 막는 방법이 달랐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대우그룹 투자 검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확신이 깊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투자 제안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다카의 어두운 밤이 펼쳐져 있었고 불빛 하나 없는 골목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내일 회의실에서 이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질 생각이었죠. 장관들이 비웃을 것을 알았고 원조나 더 받아오라고 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쌀을 먹고 산 것이 아니라 세계가 던져준 동정심을 먹고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앞에 구걸이 아닌 산업이라는 칼날이 도착했죠. 이 칼날로 가난의 사슬을 끊을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썩어갈 것인지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대우그룹 투자 검토서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눈을 감아도 그 종이 위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와서 공장을 짓겠다는 것, 우리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것, 그리고 함께 세계 시장에 나가겠다는 것. 3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일하면서 저는 수만 장의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서류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장관들과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 공기를 단번에 느꼈습니다. 죽어가는 공기였습니다. 낡은 천장 선풍기가 덜덜거리며 겨우 돌아가고 있었고, 담배 연기가 방 안 가득 깔려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풍겨오는 썩은 쌀 냄새가 그 연기와 뒤섞여 폐부를 찔렀죠. 이 나라의 권력이 모인 자리에서 나는 냄새가 고작 담배 연기와 썩은 곡물이라는 것. 저는 그 사실이 이 나라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대우그룹 투자 검토서를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장관이 서류를 집어들더니 훑어보지도 않은 채 비웃었습니다. 괜한 짓 하지 말라고 한국 같은 가난한 나라가 무슨 돈으로 공장을 짓겠냐고요. 다른 관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사람들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원조 카르텔을 쥐고 흔들며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죠. 원조가 들어올수록 자신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시스템에서 산업을 일으키겠다는 제안은 그들에게 위협이었던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비해온 한국의 경제 지표들을 꺼냈습니다. 한국이 전쟁 직후 어떤 상태였는지, 그 잿더미에서 어떻게 가발 공장을 세우고 신발을 만들고 옷을 만들어 세계에 팔았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어떻게 중공업을 키워냈는지를 하나하나 펼쳐 보였습니다. 저들은 우리보다 더 굶주렸습니다. 우리보다 더 처참한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쌀을 먹는 대신 기술을 심었고 우리는 30년간 쌀을 먹고도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까?
그 한 가지 차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이었죠. 한 고위 관료가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이 공장을 지으면 결국 우리를 착취하게 될 거라고,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식민 지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지금 이 회의실에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당신들이 원조 배급 증명서 한 장의 뒷돈을 챙기는 순간 그 돈은 굶어 죽어가는 우리 국민의 입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한국인들이 오면 공장이 생기고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생깁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계속 이 자리를 지키는 한 우리 국민에게 남는 것은 썩은 쌀 냄새뿐이라고요.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멈추지 않았죠. 130명의 청년들을 부산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대우그룹이 연수 비용 전체를 부담하겠다는 조건이었죠. 우리는 그저 청년들을 보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들이 6개월 뒤 부산에서 기술을 배워 돌아오는 순간 이 나라의 판도가 바뀐다는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장관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반대할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비용도 없고 리스크도 없는 제안을 거부하려면 자신들이 왜 거부하는지를 설명해야 했는데 그 이유를 입 밖에 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결국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30명의 청년 기술자를 한국 부산으로 보내는 연수 프로그램, 방글라데시 역사상 처음으로 물건이 아닌 미래를 사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오며 비자 서류 뭉치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서류들의 도장을 찍는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랐습니다. 족쇄를 끊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며칠 뒤 저는 다카 공항에서 130명의 청년들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타는 비행기, 태어나서 처음 가보는 나라,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기술. 저는 그들의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130명이 돌아오는 날, 이 나라는 달라져 있을 거라고요. 당신들이 쌓아놓은 썩은 곡물 포대들이 우리 민족의 무덤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저 청년들이 배워온 기술이 이 나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인지, 역사가 곧 답을 내릴 터였습니다. 이제 구걸은 끝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독종들이 내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선택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요. 부산에 도착한 것은 12월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뱅골의 뜨거운 공기만 알던 우리에게 한국의 겨울바람은 그야말로 칼날이었죠. 130명의 청년들이 저마다 몸을 웅크리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대우 공장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그 두려움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공장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수백 대의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 사이를 빠르게 오가며 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계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그 공기가 묘하게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줬습니다. 다카 항구의 썩은 냄새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죠. 이것이 산업의 냄새구나. 저는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공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일어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한국인 기술자들은 이미 나와 기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에 나와 기계를 살피는 사람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언제 자는 건가요? 현장 책임자는 박 과장이었습니다. 키가 크지 않고 말수도 적은 사람이었는데 일 앞에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청년들에게 봉제 기술을 가르치면서 실밥 하나가 조금이라도 삐져나오면 그 작업물을 가차없이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옷이 아니라 쓰레기라고 다시 하라고 했죠. 처음에 청년들은 분노했습니다. 며칠 만에 탈진에 쓰러지는 청년도 있었고 밤에 몰래 우는 청년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엔 박 과장의 방식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박 과장이 혼자 남아 하는 행동을 봤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난 밤, 그는 불량 처리된 옷감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어디서 실수가 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교육을 위해서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박 과장이 작업물을 찢은 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시장은 0.1mm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는 것이었죠. 그 집요함이 바로 한국이 세계 시장을 뚫은 핵심이었습니다. 저들은 밥보다 시간을 먼저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도 기계를 점검하고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밤을 새우고 불량률 0%를 위해 퇴근 후에도 기록을 남겼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몰랐죠.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납기는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신용이었죠. 한번 신용을 잃으면 다시는 주문이 들어오지 않고 주문이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나라가 멈춘다는 것을 그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죠. 저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박 과장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았지만 그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어설픈 영어로 한마디 했죠. 우리가 너희를 가르치는 건 우리처럼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잘 살라는 뜻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쟁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기술을 고스란히 넘겨주면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원조를 주던 서구의 나라들이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태도였죠. 그날 저는 하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늘을 쥐고 가난을 꿰매어 죽이고 있다고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130명의 청년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부산에 도착했을 때의 멍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눈빛에는 날카로운 자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박 과장보다 빠른 속도로 봉제 라인을 처리하고 있었고 또 다른 청년은 기계 이상을 소리만 듣고 잡아냈습니다. 연수 마지막 날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부산항으로 갔습니다. 끝도 없이 늘어선 컨테이너들, 세계 각지로 향하는 수만 개의 박스들, 그 거대한 풍경 앞에서 저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너희가 흘린 땀 한 방울은 내일 다카에 세워질 공장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요. 지금 흘린 눈물은 고국으로 돌아가 웃으며 닦아줄 수 있다고 부산의 이 뜨거운 불꽃을 뱅골의 가슴 속에 새기고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청년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무기가 생겼습니다. 다카로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다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130명의 청년들을 둘러봤습니다. 6개월 전 부산으로 떠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얼굴들이었죠. 그때는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소년들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 앉아있는 건 눈빛이 날카롭게 살아있는 전사들이었어요. 손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군데군데 상처 자국이 남아있는 그 손들이 부산의 180일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었죠. 다카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항구에는 여전히 썩어가는 원조 곡물 포대가 쌓여 있었고 관료들은 우리를 보며 비웃는 눈빛을 숨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왔다고 그깟게 이 굶주린 땅을 바꿀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원조나 더 받아오라고 했죠. 저는 그 말들을 흘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우가 온다는 것을. 공장도 자본도 기술도 함께 온다는 것을. 130명은 그 공장을 돌릴 사람들이었어요. 현지 기업 대시와 손을 잡은 대우그룹이 다카 외곽의 폐공장터를 확보했습니다. 먼지가 가득하고 잡초가 무성한 황무지였는데 대우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자 순식간에 현대적인 공장 라인이 들어섰죠. 그런데 대우의 고집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옷을 만드는 원단부터 단추 하나, 지퍼의 이빨 하나까지 전부 한국 부산항에서 배에 실어 다카로 공수해 왔어요. 방글라데시 현지 관료들이 우리 물건을 써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박 과장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세계 시장의 품질 기준을 맞추려면 원자재부터 타협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단추 하나까지 한국산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지독한 고집이 저는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이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를 유럽 시장에서 인정받게 만든 결정적인 원칙이었다는 것을.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게 바로 원조와 투자의 차이라고요. 원조는 물고기를 던져주는 것이고 대우가 한 것은 물고기 잡는 공장을 직접 세운 것이었어요. 서구 기업들이 현지인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소모하던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관리직은 전부 자국인으로 채우고 현지인에게는 기계 앞에 앉아 있는 것 이상을 허용하지 않던 그 오만한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죠. 대우는 현지인들을 핵심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기계를 돌리는 법만 가르친 게 아니었어요. 원가 계산, 생산성 분석, 품질 최적화까지 한국 경영의 정수를 통째로 전수했죠. 그리고 공장을 수십 개의 공정으로 쪼갰습니다. 예전 방글라데시 가내 수공업은 한 사람이 옷 한 벌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대우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각 라인마다 책임자를 세우고 각 라인의 소대장 역할을 맡게 했죠. 그 소대장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있었어요. 빨리빨리 확인해. 한국어였습니다. 방글라데시 공장 안에서 한국어 구호가 울려 퍼지는 광경이었죠. 현지 노동자들은 그 뜻도 모른 채 따라 외쳤고 공장은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돌아갔어요. 그리고 대우는 한 가지를 더 했습니다. 당시 방글라데시에는 팩스도 컴퓨터 네트워크도 없었어요. 그런데 대우는 텔렉스와 인편을 총동원해서 매일 저녁 다카 공장의 생산량과 불량률 데이터를 서울 본사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그 데이터를 분석해 다음 날 아침 다시 다카로 지시를 내렸죠. 지구 반대편 서울에서 다카 공장의 바늘땀 하나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것을 처음 알았을 때 할 말을 잃었어요. 이 나라 관료들은 자국 항구에서 썩어가는 곡물도 파악 못하는데 한국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공장의 불량률을 매일 밤 집계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게 나라를 일으키는 방식이구나.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보수파 관료들은 여전히 방해를 일삼았어요. 이건 새로운 형태의 식민 지배라고 한국이 결국 우리를 착취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회의실에서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공장이 가동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스웨덴 의류업체에 샘플을 보냈습니다. 관료들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스웨덴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품질 합격이었어요. 저는 그 통지서를 들고 관료들의 회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내려놓았죠. 관료들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였어요. 스웨덴으로 향하는 패딩 재킷 1만 벌이 컨테이너에 실렸습니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라는 라벨이 붙은 최초의 수출품이었죠. 마지막 검수를 마치며 박 과장이 한국산 가위를 건넸어요. 이걸로 실밥을 다듬어라. 이건 기념품이라고 했습니다. 그 가위의 묵직한 무게감이 지금도 손바닥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냉혹한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증거를 손에 쥐어준 것이었죠. 컨테이너가 항구를 떠나 멀어지는 모습을 저는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다는 민족적 해방감의 눈물이었죠. 저 컨테이너 안에 실린 건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짓눌러온 가난이라는 족쇄를 끊어낸 우리 민족의 영혼이었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수백 대의 재봉틀이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다카 시내로 울려 퍼졌어요. 불결했던 공터에 현대적인 조명이 켜지고 한국식 교육을 받고 성장한 현지 관리자들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출근하는 모습이 다카의 새로운 풍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무기력하게 해가 뜨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장 경적 소리에 맞춰 발걸음을 옮겼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향해 가는 눈빛이었어요. 방글라데시의 심장이 대한민국이라는 엔진을 달고 다시 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첫 수출품이 스웨덴으로 떠나고 나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대우가 세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소문이었죠. 유럽 바이어들 사이에서 대우의 이름은 이미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거래해본 경험이 있는 바이어들은 대우가 품질과 납기에서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대우가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바이어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어요. 대우니까 믿어보자는 쪽과 아무리 대우라도 최빈국에서 만든 옷은 떨어지지 않겠냐는 쪽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쪽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직접 보러 오겠다는 바이어들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공장에 나갔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이 방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바이어들이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방글라데시 의류 산업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공장 한쪽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독일의 한 중견 의류업체 임원이 대우 측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공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손했지만 눈빛 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어요. 악수를 나누면서도 공장 내부를 훑어보는 시선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대우라지만 이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된 물건이 나오겠냐는 생각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죠. 그런데 그가 공장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수백 대의 기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라인마다 벵골 청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시키는 일을 하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무언가를 지키고 있다는 주인의 눈빛이었죠. 한국인 기술자들이 라인 사이를 오가며 꼼꼼하게 검수하고 있었고 기준에 못 미치면 즉각 작업을 멈추고 다시 하게 했습니다. 저는 공장 한쪽에서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청년들이 불과 1년 전에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굶주림에 익숙해진 채 희망을 잃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럽 바이어 앞에서 당당하게 라인을 지키고 있었죠. 독일 임원은 공장을 한 바퀴 돌면서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의구심이 조금씩 걷히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어요. 서구 기업들이 현지 노동자들을 그저 값싼 부품처럼 다루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 청년들은 관리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대우가 이 사람들 안에 심어놓은 것이 그를 진짜로 놀라게 한 것이었습니다. 한참 뒤에 그 임원이 대우 측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들렸습니다. 솔직히 오기 전에는 반신반의했다고 막상 보니 생각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시즌 물량을 2배로 늘리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정부 인사가 나서서 호들갑을 떨 자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그 장면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의심을 품고 왔던 사람이 확신을 갖고 돌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공장 방문이 이어졌습니다. 독일 임원이 돌아가서 한 말이 업계에 퍼진 거죠. 대우 방글라데시 공장 직접 가봤는데 믿을만하다고요. 그 한마디가 다음 바이어를 불러왔고 그 바이어의 경험이 또 다음 바이어를 불러왔습니다. 어느 날 스웨덴 바이어가 현지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교한 마감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현지 관리자가 씩 웃으며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하면 된다고요. 그 관리자는 부산에서 돌아온 130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 과장에게 수도 없이 혼나고 버텨낸 사람이었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한마디 안에 부산의 새벽 나팔 소리가 담겨 있고 박 과장의 거친 손이 담겨 있으며 우리가 흘린 수천 날의 땀이 담겨 있다고요. 대우는 처음부터 치밀했습니다. 바이어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산은 방글라데시에서 하지만 최종 검수와 책임은 대한민국 대우가 진다고요. 바이어들은 처음에는 대우의 신용을 보고 첫 발을 내딛었지만 막상 현장을 보고 나서는 방글라데시 자체를 믿게 됐습니다. 그것이 대우가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결과였죠. 현지 기업, 대시도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하청업자가 아니라 한국식 경영을 완전히 이식받은 파트너가 됐어요. 대시의 직원들은 한국식 생산 방식을 뼛속까지 익혔고 스스로 품질을 통제하는 주인이 됐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인건비와 대우의 관리 능력이 결합된 이 구조를 유럽 바이어들은 세계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선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량률 제로, 납기 정확. 그 2줄짜리 성적표가 수백 년간 쌓인 서구의 의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가 대한민국이라는 날개를 달고 세계를 향해 날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방글라데시는 원조를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먼저 줄을 서는 나라가 되고 있었죠. 스리랑카에서 총성이 울린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시아 의류 공급망의 심장이었던 그 나라에서 내전이 터지자 전 세계 바이어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죠. 콜롬보 공장지대가 불탔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피난길에 올랐고 항구는 군부대에 의해 봉쇄됐어요. 원단이 들어오지도 완제품이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바이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공급망 위기가 아니었죠. 의류 산업은 시즌 장사입니다. 정해진 날짜에 백화점 매대에 옷이 올라가지 않으면 제품 가치는 휴지 조각이 돼요. 가을 겨울 시즌 물량을 스리랑카에 맡겨놓은 유럽 대형 바이어들에게는 수천억 원대의 손실이 눈앞에 닥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대안을 찾아 헤맸어요. 중국은 이제 막 문을 열기 시작한 터라 대량 생산이 어려웠고 동남아시아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돈을 얼마를 줘도 좋으니 기한 내에 옷을 만들어줄 곳이 필요했죠. 품질과 납기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바이어들은 절박하게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럽 최고의 유통체인 바이어들이었어요. 그들이 테이블 위에 내민 수치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00만 벌이었습니다. 60일 안에 선적하지 못하면 자신들의 브랜드가 끝장난다고 했죠. 당시 대우와 대시 합작 공장의 최대 가동 능력은 한 달에 20만 벌 남짓이었습니다. 500만 벌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바이어들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바이어들에게 잠시 시간을 달라고 했고 곧장 대우 경영진을 찾아갔습니다.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500만 벌, 60일이라고 했죠. 대우 경영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긴 침묵은 아니었어요. 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단, 방글라데시 전체를 움직여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바이어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합니다. 라고요. 대한민국 대우의 시스템이 해낼 겁니다. 라고 했죠. 바이어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머릿속에서 계획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스리랑카에서 도망쳐 나온 바이어들이 다카 공항에 내리자마자 비자 발급부터 통관까지 모든 절차를 단 몇 시간 만에 처리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가동했어요. 어떤 바이어가 오더라도 행정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일은 없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정부 인사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그리고 대우가 움직였습니다. 대우가 꺼낸 방법은 이랬습니다. 다카의 공장만으로는 불가능한 숫자였으니까요. 대우는 전국의 봉제 공장들을 하청으로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작은 공장들을 대우의 품질 관리 시스템 아래로 끌어들이는 것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부산에서 돌아온 130명의 전사들이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이 전국으로 흩어졌어요. 각자 맡은 공장으로 파견되어 대우의 기준을 심었습니다. 박 과장에게 혹독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공장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낡은 공장들이 대우의 기준에 맞춰 재편됐고 현지 노동자들에게 납기 엄수라는 신념이 주입됐어요. 정전이 일상인 나라에서 대우는 자가 발전기를 공수했습니다. 불이 꺼지면 발전기를 돌렸고 기계가 고장나면 밤새 수리했어요. 130명은 잠을 줄여가며 현장을 뛰었습니다. 잠은 무덤에서 자라 부산 연수 시절의 구호가 다카 전역에 울려 퍼졌죠. 현지 작업자의 손을 붙잡고 이 바늘땀 하나가 우리 자존심이라며 다그쳤고 그 말을 들은 현지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웠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저 한국에서 온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라 불도저가 아니냐고요. 저는 그 말을 전해 들으며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한국인들이었죠.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달려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매일 밤 공장 옥상에 올랐습니다. 다카 시내를 내려다보면 예전의 어둠은 사라지고 공장들이 대낮처럼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그것은 희망의 빛이기도 했고 한 나라의 운명을 건 처절한 투쟁의 불빛이기도 했습니다. 바이어들이 중간 점검을 위해 다카를 찾아왔을 때 그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물량들이 일사불란하게 처리되고 있었고 130명의 현지 관리자들이 엄격하게 라인을 통제하고 있었죠. 이곳은 임시 대피소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착지였어요. 바이어들은 그것을 직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약속된 납기보다 이틀 앞선 날이었습니다. 다카 항구의 컨테이너들이 줄지어 선적 대기를 마쳤어요. 500만 벌의 예비 물량 3%까지 더한 완제품이었습니다. 전산도 자동화 시설도 열악했던 그 시절, 오직 한국식 정신력과 시스템 하나로 납기를 이틀이나 앞당겨버린 것이었죠. 바이어들이 컨테이너를 열어 샘플을 확인했습니다. 품질은 스리랑카산보다 정교했고 수량은 한 벌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바이어가 조용히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방글라데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거인의 그림자를 보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지도 않았어요. 이것은 한국의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불씨로 방글라데시가 스스로 피워낸 불꽃이었죠. 전국의 공장들에서 일하던 여공들이 처음으로 제값의 임금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가족에게 고기를 사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1979년 항구에서 맡았던 썩은 쌀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 냄새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바뀌고 있었죠. 저 항구에 쌓인 컨테이너들은 우리 민족의 눈물과 대한민국의 집념이 함께 빚어낸 성벽이었습니다. 우리는 500만 번의 바느질로 세계의 불신을 꿰매버렸습니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는 이제 불가능을 모르는 승리의 이름이 됐죠. 스리랑카의 비극 속에서 우리는 국어라는 나라가 아닌 세계의 생산 심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신문이 날아왔습니다. 대우 경영진이 제 사무실에 가져다 놓은 것이었는데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미국 의회 통상위원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는 방글라데시발 의류 물량에 대한 대응이었죠.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가 동정심으로 쳐다보던 나라였습니다. 원조 없이는 굶어 죽는 나라, 지도에서 찾기조차 번거로운 최빈국이었죠.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 의회를 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무역위원회 보고서에 올라온 수치는 충격적이었어요. 방글라데시의 의류 수출량이 불과 3년 만에 1000% 이상 폭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웃음이 났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었어요. 미국 의회는 조사단을 다카로 급파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국가 전체가 거대한 봉제 공장으로 변해버린 현장이었죠. 저는 그 조사단이 다카에 도착했을 때 직접 만났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경악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물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물어보시라고요. 그 무렵 미국 현지에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유명 백화점 매대에 방글라데시산 패딩과 셔츠들이 깔리기 시작했는데 미국 소비자들이 라벨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는 거였죠. 방글라데시? 여기가 어디야? 라며 의심하던 소비자들이 막상 옷을 입어보고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스웨덴산 못지않은 바느질, 이탈리아산 부럽지 않은 마감. 그들은 결국 카트를 채워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대우가 심어준 품질 기준이 지구 반바퀴를 돌아 미국 소비자의 지갑을 열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바늘 한 땀으로 세계 최강국의 시장을 점령한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은 강자가 불편해지면 규칙을 바꾸려 합니다. 미국 내 기존 의류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방글라데시를 덤핑으로 제소하겠다는 것이었고 수입 쿼터를 걸어 물량을 틀어막겠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싸게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대우가 심어준 시스템 덕분에 낭비 없이 생산하고 납기를 정확히 지키고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것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진 것이었죠. 덤핑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그때 워싱턴에서 긴박한 정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제재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대우의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즉각 박 과장을 찾았습니다.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단 한 벌이라도 더 배에 실어야 했습니다. 박 과장은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트럭들이 항구로 집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의 낮과 다카의 밤이 동시에 돌아가는 24시간 추격전이었죠. 워싱턴 의사당에서 제재안이 논의되는 동안 다카 항구에서는 컨테이너들이 쉬지 않고 배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 밤을 잊을 수 없어요. 항구를 가득 메운 트럭들의 헤드라이트,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들어올리는 소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박 과장의 침착한 눈빛. 강대국이 규칙을 바꾸려는 속도보다 우리가 배를 채우는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그것이 한국식 속도전이었죠. 저는 그 뒤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미국 무역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최빈국 관료가 왔다는 시선이었죠.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를 펼쳤습니다. 3년 전 수치와 지금의 수치를 나란히 놓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덤핑이 아니라고요. 한 나라가 가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낸 증거라고 했죠. 세계가 원조로도 해결 못한 문제를 산업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우리는 미국 소비자의 물가를 안정시키는 파트너라고요. 방글라데시산 옷이 미국 중산층 가정의 의류비를 낮추고 있다는 데이터를 그 자리에서 펼쳐 보였습니다. 제재를 걸면 피해를 보는 것은 미국 소비자라는 논리였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눅들지 않았어요. 93달러짜리 최빈국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대우가 가르쳐준 하면 된다는 정신을 등에 업고 세계 경제의 거물들 앞에 선 사람이었죠. 결국 제재는 무산됐습니다. 다카에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공장마다 환호성이 터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저는 다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이 그날따라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그 무렵 방글라데시 안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었습니다. 대우의 기준을 통과한다는 것이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보증수표가 된 것이었죠. 영세 공장주들이 대우 기술자들에게 검수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깐깐하냐고 투덜거리면서도 막상 그 기준을 맞춰냈을 때 쏟아지는 수익과 자부심을 맛본 사람들은 다시 그 기준을 찾았어요. 대한민국이 한나라 산업의 품질 판관이자 권위가 된 것이었습니다. 다카에 도착해 공장에 들렀습니다. 박 과장이 기계를 조이고 있었어요. 워싱턴 소식을 전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나 보군, 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어떤 찬사보다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카 항구에는 컨테이너들이 성벽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끝도 없이 늘어선 그 컨테이너들이 바다를 건너 미국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향하고 있었죠. 저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값싼 노동력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엔진을 달고 질주하는 우리의 불굴의 의지였어요. 우리는 이제 세계 경제의 변방에서 중심을 꿰뚫는 화살이 됐습니다.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는 이제 가난의 증명서가 아니었습니다. 승리의 상징이었죠. 방글라데시 국민들이 처음으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민족적 자긍심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들이 1979년 공항에서 타국으로 떠나던 청년들의 절망한 눈빛과 겹쳐졌어요. 얼마나 달라진 것입니까? 얼마나 먼 길을 온 것입니까?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80대의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눈이 또렷하게 떠졌습니다. 화면에 유엔 본부 회의장이 비쳤고 한 외교관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방글라데시가 최빈국 목록에서 공식 제외됩니다. 그 한 문장이 흘러나오는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립 이후 반세기 넘게 이 나라를 따라다니던 낙인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 지구촌의 거지,
희망 없는 나라. 그 수식어들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었죠. 사실 이 병원도 한국의 손길이 녹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치타공 영업무역 단지 안에 200병상으로 시작했던 그 병원이 이제는 최첨단 의료시설로 커져 있었고 한국 의사들에게 훈련받은 방글라데시 의사들이 그곳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빌려왔던 기술이 이제는 완전히 우리 것이 된 것이었죠. 저는 병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다카의 저녁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화려한 가로등이 켜진 도로 위로 오토바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달렸고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처음 관료 생활을 시작하던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이 도시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불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지금 저 창밖의 불빛들은 단순한 전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이 바늘 끝에서 만들어낸 보석들이었어요. 숫자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연간 의류 수출액은 38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52조 원이 넘는 규모였죠. 뉴욕의 타임스퀘어를 걷는 사람들, 파리의 샹젤리제를 거니는 사람들, 런던의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지나는 사람들. 그들이 입고 있는 옷 뒷면 어딘가에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라는 라벨이 당당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93달러짜리 나라에서 시작해서 세계 경제의 핵심 공급망을 쥐고 흔드는 나라가 된 겁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무엇을 기적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날 그 숫자보다 더 가슴에 박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카 공단 중심에 세워진 산업기념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박 과장이 와 있었어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부산 공장에서 처음 만났을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보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마주보고 서 있었죠. 저는 준비해온 것을 꺼냈습니다. 낡은 공구 가방이었어요. 20년도 더 전에 박 과장이 두고 간 것이었어요. 기름때가 배어있는 그 가방을 받아든 박 과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준 것은 기계가 아니었다고요. 우리 민족의 영혼을 깨우는 심장이었다고 했습니다. 박 과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가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죠. 기념관 안에는 1979년형 재봉틀 한 대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130명이 다카 공장에서 처음 돌렸던 바로 그 기계였어요. 이제는 방글라데시의 산업 역사를 상징하는 보물이 됐습니다. 그 재봉틀 앞에 서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작은 기계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이 모든 것이 됐다고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방글라데시의 성장을 연구하며 이름 붙인 것이 있었습니다. 대우 모델이었죠. 원조를 받던 나라가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이제는 타국의 산업의 문법을 가르치는 스승의 자리에 올라선 것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었습니다. 지구촌 산업 발전의 영원한 이정표가 된 것이었죠. 부산에서 배워온 130명의 전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방글라데시 최고의 리더가 됐습니다. 그들이 세운 공장에서 또 다른 청년들이 기술을 배웠고 그 청년들이 다시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다. 한국이 심어준 씨앗이 끝도 없이 번져나간 것이었죠. 세계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방글라데시 기업인들은 한국의 경험을 찾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산업의 성지가 된 것이었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써온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공장을 준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절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심어주었다. 그것이 나의 유산이다라고요.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다카의 밤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산하고 수출하며 세계를 입힙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던져준 것은 종이 서류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였습니다. 이제 그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어 전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쏘아 올린 위대한 구원이었습니다. 단순한 상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력을 깨우는 하면 된다는 표준을 수출한 것이었죠. 93달러의 절망에서 385억 달러의 위험까지.
이것이 방글라데시의 이야기이고 동시에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가난이라는 지옥을 함께 건너온 두 나라가 써내려온 피와 땀의 대서사시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93달러의 절망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성장이 아닌 위대한 투쟁의 승리였습니다. 국어를 거부하고 스스로 일어선 그들의 심장이 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의 기준을 따르며 대한민국이 곧 표준이 됩니다. 이 뜨거운 역사는 인류 경제사에 영원히 멈추지 않는 증거로 남을 것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